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옥만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논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연역 논증과 이제 귀납 논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여러분하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발자국 이 귀납 논증 또 연역 논증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좀 하면서 이 두 논증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연역 논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 진술로부터 개별 진술을 추론하는 논증이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아마 고교 과정에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귀납 논증이 있는데 귀납 논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개별 진술에서 보편 진술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논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275쪽에 미주에 보시면 미주 5번하고 6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연역 논증은 항상 보편 진술에서 개별 진술을 추론하거나 또 귀납 논증이 개별 진술에서 보편 진술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 같은 경우도 보편 진술에서 보편 진술을 또는 개별 진술에서 개별 진술을 추론하는 그러한 논증이 포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귀납 논증은 또 개별 진술에서 개별 진술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단편적인 그러한 어떤 정의에 이렇게 한계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9쪽에 가시면은 거기 이제 부당한 논증 유형 바로 위에 짤막하게 이제 설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소개한 타당한 논증들은 명제 논리에서 대표적인 것들인데 명제 논리 말고 가령 정언 명제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수로 논리 이런 데도 타당한 논증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논증의 크게 두 가지는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인데 연역 논증에 또 이제 세부적인 어떤 논리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언 논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명제 논리 그리고 이 정언 논리하고 명제 논리를 합친 것을 우리가 수로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역 논증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세 가지 종류의 논리들이 더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귀납 논증은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만 뒤쪽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귀납적 일반화라든가 아니면은 통계적 3단 논법, 그 다음에 유비 논증, 인과 논증. 그래서 우리 가설 연역법도 배우고 귀류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귀납 논증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논증의 종류가 나오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 그러한 어떤 카테고리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23쪽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연역과 귀납과 연역이라고 하는 논증의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역 논증의 그 하위 개념으로서 그 세 가지 논리들이 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정언 논리, 명제 논리, 수로 논리. 그리고 귀납 논증에는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3단 논법, 유비 논증, 인과 논증,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혼란스러운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가 큰 그림을 좀 약간 논증의 지도를 한번 여러분 하고 펼쳐놓고서 짚어본 겁니다. 어디에 뭐 그런 위치들이 있는지를.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연역 논증, 귀납 논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이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더 이제 들어가도록 해보죠. 우선 여러분, 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논리학 교재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아주 옛날부터 알고 계시는 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3단 논법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3단 논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역 논증의 하나의 부류인 정언 논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독창적인 그 논리학의 역사에서의 어떤 공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논리학 관련 저서를 6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범주론하고 명제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피카라고 그래가지고 변증론을 쓰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적 논박이라고 하는 또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되는 오류에 관련된 논의들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전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연습 문제에 몇 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복잡한 논의는 안 할 거고 아주 단순한 것만 살펴볼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정언 3단 논증, 정언 논리,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아주 독창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연역 논증의 한 부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적 지식의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전제에 들어있는 것이 결론으로 따라 나올 뿐이에요. 전제에 들어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할 뿐이거든요. 그 중세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정언 3단 논증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 거의 불가능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정말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철학자인데, 화이트헤드가 17세기는 천재의 세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17세기는 과학 혁명의 시대입니다. 사실 어떤 책에는요, 과학 대혁명이라는 말도 쓰는데, 결코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도 그때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이런 과학 반복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다윈이요, 종의 교훈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없었다면 자기의 이러한 역저가 나오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베이컨이 주장했던 과학 방법론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귀납법인 거죠. 특히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실험이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을 가할 때 거기에 정체를, 실체를 더 잘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아주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실험 과학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죠. 여기서 아는 건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연역 논증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과학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야 뭔가 사실적 지식이 확장되고, 이것이 일종의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했던 어떤 실용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이용 후생이라고 그러죠. 뭔가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3단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지식의 확장이라는, 사실적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6권의 논리학 저서를 우리가 헬라어로 오르가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도구 이런 뜻인데, 본격 철학을 하기 이전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작업하려고 그러면 일종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1620년에 저술한 책이 있죠. 신기관이라고 합니다. 노붐 오르가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신기관이라고 했지만 이게 새로운 논리학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온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고중세를 아주 주름 잡았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 논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 자신이 정말 학문 세계에서 콜럼버스이길 바랬거든요. 새로운 논리학을 자기는 발견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완성인 책이긴 하지만, 예,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씨가 뿌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는 천문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17세기에서는 역학을 통해서 역학혁명이 일어나요. 천문학혁명과 역학혁명이 일어나면서 16, 17, 18세기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극복하면서 자연철학이란 말로 바뀌거든요. 19세기에 오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이런 어떤 일종의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과학 철학을 좀 들여다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어떤 그 논리학 저서에 대한 극복이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연역귀납을 이렇게 배우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내용만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지만요, 이게 인류의 역사, 과학사를 훑어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란시스 베이컨을 유념해 두시면서 이 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논리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리학하고 논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 타당한 추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에 관한 학문 그랬는데,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올바른 혹은 좋은 논증의 그 본성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한다. 논증에 두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연역하고 귀납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어원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살펴보셔도 나쁠 거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 여기에서 연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넘버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잘 머릿속에 숙지해 두셔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연역은요,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어 결론으로 삼는 논증이다. 이 1번이에요, 여러분. 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서 결론으로 삼습니다. 사실상 전제에 이미 결론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명확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의 논증이다. 그렇죠? 예, 이미 결론이 전제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을지라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함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연역이란 결론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필연적 형태의 논증을 말한다. 이게 3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이 예는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3단 논증의 아주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따라서 요 4번이라고 여러분 쓰시네.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결론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즉 연역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형태의 논증이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다? 이건 모순이에요. 연역 논증은 왜? 전제에 이미 결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한 줄 한 줄은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책 한 권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논리학 저서들은요 쉽지 않아요. 이거 한 줄 한 줄 만드는데 계속 바꿔 쓰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교재를 만들어 보면은 정말 이거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논리학 저서들을 참고하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여섯 개의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로 정리해 놓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논증하고 도출되지 않는 논증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면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correct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은 거, 그럴 때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논증이다. 그래서 incorrect 논증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요 연역하고 귀납의 평가어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논증, 잘못된 논증 또는 그릇된 논증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연역 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어들이 귀납하고 연역하고는 달라요. 연역 논증은 타당성과 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연역 논증, 부당한 연역 논증, 올바른 연역 논증, 잘못된 또는 그릇된 연역 논증, 이렇게밖에 평가어를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건 뭐 아니면 도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중간은 없어요. 그게 연역 논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도 또 보게 될 테지만,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전제 1이죠. 오늘 비가 왔다. 전제 2예요. 따라서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다. 여기에서 지금 올바른 연역 논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역 논증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이 전제들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마당 땅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결론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올바른 연역 논증인 걸 알 수가 있죠. 2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밑에 여러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뭐 우리 집 앞마당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같은 추가적인 전제가 없는 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 그런 전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로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2번 같은 경우는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 나오냐?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지만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 물을 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뒤에 이제 요건 이제 명제 논증이거든요. 명제 논증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건 그냥 눈 감고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설명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떤 의미인지를. 1번은 논리학에서 전권 긍정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36쪽에 가면 배워요. 그래서 이제 뭐 MP라고 이렇게 이니셜만 따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두스 포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요런 형식은요.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이에요. 예. 우리가 이 연역 논증에서 타당성을 논의할 때는요. 그 아규먼트 폼만 봅니다. 논증 형식만 보기 때문에 이 형식 속에 들어가는 어떠한 명제들도 다 참입니다. 타당하죠. 그래서 반면 2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후권 긍정의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연역 논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연역적으로 잘못된 논증이라고 해서 이 논증이 가치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귀납 논증은요, 연역적으로 잘못된 논증이에요. 하지만 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귀납 논증을 또 좋은 논증, 나쁜 논증, 강한 논증, 약한 논증,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학 방법론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연역 논증의 어떤 타당성, 부당성을 얘기하는 이런 타당성 관련 논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특히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연역 논증 관련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귀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귀납이라고 하는 것의 뭐 어원 분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렇게 또 넘버링을 여러분들이 해서 보셔야 될 텐데, 귀납은 전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결론에 해당하는 하나의 내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태의 논증에 해당한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 내려가서 즉 귀납은 전제가 결론의 내용의 일부에 해당할 뿐 결론 내용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 그러한 논증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연역 논증은요, 여러분, 이미 결론이 전제에 함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비확장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예,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주 오랜 불만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귀납은 어떻습니까? 전제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론의 일부에 불과해요. 즉 뭡니까? 결론은요, 논리적으로 비약을 합니다. 예, 확장 논리예요. 확장 추리예요. 귀납 논증은. 예, 더 많은 정보를 결론이 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 논증의 특징은 비확장성, 귀납 논증의 특징은 확장성, 확장 추리, 그러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주어진 전제들을 넘어선 내용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형태의 논증이 귀납 논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역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귀납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죠. 연역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그러면 전제에 없는 내용이 결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확장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드시는 아니지만 개연적으로 개연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쪽으로 가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의 한 중간쯤에 보면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결론이 참이 되는 논증이 귀납 논증이에요. 이거하고 대비해 보면 연역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지지하죠. 이게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연역의 특징은 반드시 결정적으로 결론을 지지하죠. 그런데 귀납은 어떠냐 그러면 귀납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한다. 여러분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한 진리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개연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maybe 같은 거 아닙니다. maybe는 뭐 0.1%에서부터 99%까지 가지만 이러한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꽤 60-70% 이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개연성도 진리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개연적으로 참이 되는 형태의 논증이 귀납 논증이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 있다 그러면 비확장성, 확장성, 논리적 필연성, 논리적 개연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논증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전제와 결론이 있다 뭐라고 하는 것 정도. 전제와 결론의 어떤 그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그런 명제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또 평가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연역 논증에서의 평가어는 올바른, 잘못된, 타당한, 부당한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귀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제가 얼마나 결론을 강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논증, 나쁜 논증, 그리고 더 강한, 더 약한 이렇게 해서 논증의 강도가 있어요. 이게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좋은 근거들을 찾아서 결론의 참을 결론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아주 귀납 논증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보면은 어떤 귀납 논증이 더 좋은 논증이고 더 강한 논증이고 더 설득력이 있는 논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역과 귀납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 그리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쓰이는 아주 차별적인 평가어들에 대한 설명들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잠시 후에 2부에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 연역과 귀납의 이론적인 어떤 학습 결과를 한번 직접 문제 해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보는, 연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